자, 그 대한민국의 국적 제도를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늘의 강의에서는 그 개방적 국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그 쟁점을 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 좀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쟁점들이 대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토론하는 그러한 토론의 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두고, 혈통주의는, 뭐, 폐쇄적인 그 종족적 내셔널리즘을 그 반영하고 있고, 출생지주의는 개방적인 시민적 내셔널리즘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혈통 그러면은 뭔가 좀 폐쇄적인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죠. 디센트, 그 혈통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생물학적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이제 관점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저서가 있는데, 이제 로저스 브루베이커라는 그 유명한 그 이제 이민 또 재외동포, 민족주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인데, 로저스 브루베이커의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브루베이커는 그 프랑스를 그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그 개방적인 시민적 내셔널리즘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브루베이커가 뭐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런 것을 그 어떤 그 규범적으로 그 뭐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그 혈통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독일은 종족적 뭐 내셔널리즘이라기보다는 종족적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종족적 민족 정체성과 좀 더 시민적 또 정치적 민족 정체성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선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이민학자 또 시민권을 연구하는 패트릭 베일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패트릭 베일의 유명한 책은 이제 게스강 프랑세, 영어로는 How to be French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패트릭 베일은 그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그 민족 정체성의 성격하고 또 내용하고 연관 짓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은 혈통주의야말로 프랑스의 발명품이다. 그 프랑스 앙시앙 레짐에서는 출생지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즉 영토 안에서 출생한 경우는 모든 것이 이제 국왕의 신민이 되기 때문에 국왕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앙시앙 레짐의 폭력적인 그 어떤 범주 규정,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후에 혈통주의가 도입이 된 거고, 프랑스인은 누구냐? 결국은 프랑스인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 뭐 그때는 북의 혈통주의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혈통주의를 가지고서 프랑스인을 규정을 해야지 영토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인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프랑스 혁명 후에 대두되면서 혈통주의가 지배적인 그 국적 취득의 그 원칙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다른 유럽 국가에도 쭉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야말로 혈통주의의 그 원천 국가인데, 그러한 역사적인 그 배경을 무시하고 그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민족 정체성의 내용 또 성격하고 결부시켜 가지고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식의 이 관점을 제시를 해서 브루베이커의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패트릭 베일의 반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도 해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혈통주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라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어느 하나를 취하면 다른 것은 배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제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도 점점 출생지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또
전통적인 출생지주의 국가도 그 출생지주의를 많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수렴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나 혈통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 그래도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출생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는 해외 출생자의 혈통주의를 적용하더라도 세대 또는 절차적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아까 영국의 예를 봤죠. 좀 더 좀 극단적인 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해외 출생자에 대해서 아예 혈통에 의한 국적의 자동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귀화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흥미롭죠. 호주인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호주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를 손쉽게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루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생자에 대해서 혈통주의를 적용을 하더라도 뭐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별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생지주의가, 그러니까는 뭐 혈통주의는 폐쇄적이다, 출생지주의는 개방적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은, 출생지주의가 이민 2세대, 3세대를 포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뭐 많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 제도를 평가하는 이제 지표,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출생지주의에 좀 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개방적인 국적 제도라고 한다면은 출생지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그 지표가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이민 2세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가는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계속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야 된다. 뭔가 좀 그 이민 통합적 차원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낄만 하죠.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래서 보충적으로라도 출생지주의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논의가 지난 한 뭐 20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에 법무부가 국적법을 개정하려고 그 입법을 예고하면서 보충적으로 그런 출생지주의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은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가 그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뭐 영주자 출생지주의 또는 정주자 자녀 출생지주의, 그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외동포로서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또 누대에 걸쳐 가지고선 대한민국에 거주한 그 화교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화교의 자녀의 경우에는 그들의 경우에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생지주의를 적용을 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근데 이제 자동 취득은 아니고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에 신고를 하면은 이제 국적을 부여한다. 이런 안을 이제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어요. 상당한 반발이 있고, 그때 그 무렵에 이제 한국의 그 반이민 정서 같은 것이 좀 많이 대두를 하면서 뭔가 좀 많은 그 논란이 있다 보니까 법무부가 그 입법 예고안을 철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문제로서 계속 앞으로도 대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만으로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가, 이것으로서. 부모가 분명한 경우, 또 부모가 국적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에 출생한 아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도 외국에서 출생한,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그리고 혼외인 경우에,
그 혼외의 부모 사이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그 모계 혈통에 의한 부계 혈통에 의한 국적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그 모계가 어머니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부계 혈통주의를 여지껏 고수하고 있는 나라 출신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 국적도 취득할 수 없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부모가 분명하고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무국적자가 되는 건데, 그게 무국적을 방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좀 더 촘촘하게 무국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규정을 바꿀 필요는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 일반 귀화의 요건으로서 최소 5년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죠. 5년이 이게 적합한 기간인가? 기준인가? 유럽 국적 협약을 보면은요, 10년 이상의 거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럽 국적 협약의 당사국들은 그 일반 귀화의 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거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유럽에서 오래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경우에 15년, 그 다음에 스위스 12년, 뭐 이런 그 장기의 거주 요건을 그 부과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유럽 국적 협약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다 그 10년 이내로 그 거주 요건을 줄였어요. 그래서 유럽 그 국적협약 당사국들은 이제 제일 긴 게 이탈리아 10년, 뭐 스페인 10년 이렇게 되고, 스위스 10년 이렇게 되고, 많은 나라는 그 5년 거주를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90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7개국이 일반 귀화 요건으로서 5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귀화의 재산, 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가져야 된다든가,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이 있든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가 6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증명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는 그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것에 상당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증명이 있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아까 그 생계 유지 능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귀화 허가의 요건을, 재산 요건은 갖추게 되는 것인데, 이런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그럼 귀화할 수 있다는 얘기냐? 뭐 이런 것이죠. 190개국을 조사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에 의하면 6개국이 일반 귀화의 경제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나라가 어느 정도는 그 재산 소득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를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용인되는가? 이것을 이제 유스상구이니스가 혈통주의를 그렇게 얘기하듯이 뭐 유스 페큐니아이, 그러니까는 이건 뭐라고 그럴까? 이 금전주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골든 파스포트라는 그 골든 여권이라는 그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돈을 많이 낸 사람의 경우에 그 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적을 주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몰타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그런 나라로 좀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중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국적을 파는 식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식의 귀화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용인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적을 그 다스리는 국제규범이 아직 충분히 발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적은 여전히
각국이 이제 자국의 국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선 정하는 것이고 국적의 기준은 규율하는 그런 국제 규범은 매우 그 약한 상태란 말이죠. 그나마 이제 유럽에서 뭐 유럽 연합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유럽 연합 시민권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EU의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EU 차원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저런 식으로 투자를 이유로 돈을 낸다는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그러한 법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서 이제 국적법들을 좀 개정하고 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구속력 또 이 강제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귀화 또 국적 회복의 요건으로서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품행 단정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많은 나라의 이제 그 국적법을 보면은 뭐 좋은 성품, good character, 좋은 도덕적 품성, good moral character,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좋은 자세, good civic conduct,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기준이죠. 근데 국적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죄 경력, 강제 퇴거 명령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는가, 탈세 경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런 뭐 법 위반이 뭐 있다 하더라도 그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위라든가 왜 했느냐, 횟수, 또 법령 위반 행위가 얼마만큼 공익을 침해했느냐, 또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또 이 사람을 귀화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가 인도적 고려를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또 이제 대한민국의 국익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뭐 위장 결혼을 그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위장 결혼이 발견됐을 때 귀화 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화 적격 시험을 하고 면접 심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뭘 테스트해야 되는가? 그 질문, 귀화 적격 시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요즘 활발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대두하면서 그 무슬림들이 유럽 문화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가 대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시험들을 도입한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독일의 어느 한 주에서는 무슬림들에게만 적용되는 시험을 도입을 했다가 그것이 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결국은 폐지를 했는데 그런 뭐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치 철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에서는 몇 살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한국의 그냥 제도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물어볼 수 있죠.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 중 대중교통수단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뭐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맥주를 흘렸다, 쏟았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 귀화 시험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그런 정치 철학자들의 그 토론의 주제로 자주 등장을 하는 쟁점입니다. 뭐 이런 문제, 다음 중 책을 읽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은 지나친 후견주의라고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사람들의
그 무슨 뭐 물론 국민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계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린이들 책 읽는 그것을 무슨 귀화 시험에까지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지나친 후견주의 이 국가가 사람들의 그 어떤 행실까지를 컨트롤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에 세운 나라는 무엇인가요? 발해죠, 발해. 근데 이 과거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은 어떤가 하는 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대한민국 적격 시험에서는 뭐 이 정도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역사적 사실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런 건 어떨까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외국인은 누구입니까? 거스 히딩크 감독인데 사실은 뭐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겠죠. 뭐 지금 손흥민이 누군지 다 알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축구 안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이 축구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오스트리아가 만약에 그 기하 시험에서 베토벤이 뭐 작곡한 음악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을 만약에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고전 음악 안 좋아하는데 오스트리아인이 되려면은 왜 고전 음악을 다 알아야 하지? 왜 그 케이팝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의 그 뭐 케이팝이라기보다는 팝송을 좋아하면 오스트리아 뭐 다른 가수가 부르는 팝송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이민학계 그다음에 이제 정치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매우 흥미로운 그 주제가 되겠는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화 허가에는 얼마나 많은 재량이 허용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 국적법이 요구하고 있는 기하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면 생계유지 능력 충족했다. 그 다음에 무슨 범죄 저지른 적 없다 말이지. 뭐 그리고 이제 한국어도 뭐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하 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기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기하를 해줘야 되는가? 기하 허가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 해석의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함부로 내 맘이야. 기하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내 맘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하 신청인이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 이를 간과하였거나 그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하 신청을 거부했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 또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하 허가는 재량 행위이지만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많은 사례들을 이제 살펴봐야 알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판결을 쭉 살펴보면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갈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시민권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올림픽 시티즌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그 돈을 주고 국적을 사는 거는 가능한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과도 좀 통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였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러시아 국가대표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총 19명의 외국 선수를 한국으로 귀화를 시켜서 한국이 많은 그 분야에서 그 출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그 선수들 다 환영을 했죠. 한국 국민들은 다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줬고 그 선수들이 귀화 선수들이 그 메달을 늘리고 기여를 할 때 또 많은 그
이 역시 이 우수 인재를 귀화하는 제도는 참 좋은 것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또 높아지고 그랬는데 시민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러한 올림픽 시민권,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것, 또 올림픽에서 그 나라의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외국인을 귀화시키는 것, 이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의가 특히 중요하냐면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수들을 기껏 키워놨는데 그 선수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선 그 나라의 선진국에 귀화를 해가지고서 가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재능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그 선수들이를 뺏기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그 좀 논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축구는 그런 점에서는 훨씬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축구연맹 규정상은 국적을 변경해서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 대표를 어느 나라 선수였는데 이제 그 다른 나라 선수로서 이 국적을 귀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성인 대표로 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 국가대표, 성인 국가대표로 있으면서 국적을 막 변경하는 거, 이것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느 나라 선수로 뛸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뭐 선택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게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뛰었는데 다른 나라 국가대표로 간다든가 또 이런 경우는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축구에 어떻게 보면은 좀그 국제축구연맹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서 만든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적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좀 토론거리,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